자,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들어오세요. 자,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어떤 느낌이 드나요? 야, 이거 자신감 생긴다. 이번에 한번 해보자. 아니면 하면 할수록 이거 어렵고 왜 이렇게 했던 거 또 실수를 하는지.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예. 후자겠죠. 전자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 진짜 이상한 거예요.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포커스 캠프를 많이 했는데 이제 여러분께 이제 힘을 드린 얘기를 해보면 어떤 분은 포커스 캠프를 하다가 너무 힘들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게 안 써진대요. 마지막까지 답을 못 채웠는데 합격했어요. 어떤 여성분은 울었어요. 짜증나서 못하겠다고요. 그분 합격했어요. 못 썼다고요. 답을 못 채웠다고요. 그런데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와중에 본인이 답안이 개선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이라도 나아졌겠죠. 그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가만히 골방에 앉아가지고 외우는 게 중요하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외우는 그 내용이 그 시험에 그렇게 반영된 크게 당락이 결정이 되지 않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답안의 구성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지식을 외워가지고 그걸 끼워 넣는 그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이나 이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연직 배수주의 통수 능력. 아까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여기 이제 분류, 결론, 도식화. 자, 이게 통수 능력의 저하 요인은 두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연직 통수능 저하 요인, 수평 통수능 저하 요인.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통수능에 대한 어떤 향상 대책, 통수능에 대한 대책은 두 가지로 해야 돼요. 뭐예요? 재료 설계 시공이 아니라 연직 통수능에 대한 향상 대책, 수평 통수능에 대한 향상 대책이에요. 그런데 이 영향 요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키가 있냐면 스미어존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웰 레지스턴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기 때문에 스미어존에 대한 모식도나 웰 레지스턴스에 대한 모식도를 여기다 그릴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필터가 이렇게 있는데 필터 안에 여기 이제 이쪽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배수제가 있고 여기가 배수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필터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연약 지반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막히면 블라인딩. 우리 이제 뭐 블라인딩이라고 부르죠. 블라인딩. 여기 막히면 블라인딩. 여기 막히면 클로깅. 여기 막히면 케이킹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런 모식도 넣어도 돼요. 그게 이 배수구멍이 이 필터구멍이 적정하지 못하니까 안으로 기어 들어가서 통수 능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스미어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자, 이게 이제 블라인딩, 클로깅, 케이킹 이런 거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통수 능력에 대한 부분에서 향상 방안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평 통수능, 영직 통수능 얘기를 하고요. 우리 이제 스미어존에 대한 용어 정의를 보시면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 뭐 설계상으로 시공상으로 어떻게 한다. 여기 이제 내용을 한번 그대로 읽어볼까요? 자, 치갑을 고려해서 파이버형으로 이제 섬유다발로 제품을 사용한다. 이건 좀 모르겠어요. 유효 구멍 크기를 통해서 어떤 막힘 현상을 최소화한다. 필터 구멍 크기를 결정해야 된다. 이거는 유효해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교란 영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케이싱 직경은 작게 하고 케이싱 두께는 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케이싱이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하고요. 그 다음에 케이싱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꺾어져 들어간 거고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케이싱을 형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입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쓰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설치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한다. 배수제 수직도는 1도 이하? 1도 이하는 뭐 어디서 나온 거예요? 100분의 1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내용을 쓰는데 여기는 구체적인 얘기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야 되냐면 수평 통수능과 연직 통수능을 구분해서 쓴다라는 게 키고 거기에 영향 주는 요인의 대표적인 거 웰 레지스턴스나 스미어존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통수능에 대한 확보 방안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배수제가 이렇게 있어요. 우리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배수제의 손상 모식도를 그리면 이렇게도 해요. 여기 이제 층 구성이 단단한 층이 있고 연약한 층이 있고 단단한 층이 있고 또 연약한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이게 뭐 스티프 클레이 그러니까 스티프 클레이 같으면은 이제 단단한 어떤 점성도 그 다음에 이제 덴스 소일 덴스 우리 이제 그 샌드요 아주 조밀한 이제 그 모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얘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설치되어 있던 게 눌리니까
꺾이고 휘고 뭐 이렇게 뚫리고 이런 부분이 생기죠. 손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수제가 어떤 그 문제가 생기고요. 요 맨 밑에 가서는 종국에 가서는 여기 이제 수평 치갑, 레이터럴 프레셔, 즉 수평 치갑이 크기 때문에 통수단 면적이 작아져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보드 드레인이 2층 구조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모니카형으로 돼 있는데 얘를 3층 구조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치갑이 작용하더라도 여기는 찌그러지더라도 여기 통수난 면적을 확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끌 수 있냐면 배수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제시가 될 수 있으면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다못해 마지막 결론에 어떤 얘기를 꺼내냐면 이게 장심도일수록 손상에 대한 위험도가 크니까 설계에 배수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보수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해도 돼요. 이게 기쁘면 기쁠수록 배수는 잘 안 돼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중요한 부분은 연직 통수능과 수평 통수능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저감 요인이라고 썼지만 이거 너무 많이 안 씁니다. 즉 예를 들자면 향상 방안이 중요한 거니까 향상 방안을 최소한 4줄에서 5줄은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효과적인 향상 방안을 하나 제시를 하거나 아니면 결론이라도 내시든가요.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겠죠. 심리어전 모식도나 뭐 여러 가지 모식도를 그릴 수 있어요. 여기 이제 대표적인 모식도가 심리어전 모식도 또는 이제 이런 손상 모식도, 아니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클로깅 모식도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어요. 다 그리는 게 아니라 하나만. 예. 자, 그다음에 압성통호법.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게 이렇게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압성토라는 것은 여기 이제 성토가 이렇게 본성토가 있으면 본성토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압성토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원호 활동 파괴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활동 파괴가 이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뚝 잘라서 이렇게 볼 때 여기 이제 압성토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기 흙덩어리는 활동에 기여하는 토괴예요. 흙덩어리. 즉 활동에 기여하는 어떤 토괴, 흙덩어리고 여기 흙덩어리는 저항에 기여하는 토괴예요. 흙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짧고 높으면 위험해요. 얕고 길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보통 이제 이 규모를 어떻게 결정하냐면 간이법으로 2H, 그 다음에 여기서 3분의 1H 하는 건데 2H보다 넘고 3분의 1H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그릴 때는 여기다가 이런 표시를 하고 어떤 사람이 여기다가 여성토도 그리고 여기 프리로딩하고 여기 높이는 얼마고 이렇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제대로 그릴 것이지 그냥 대부분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뭐 계단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얘를 압성토를 하는데 압성토의 규모 산정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물론 공법 유형이니까 종류 특징 주의사항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압성토를 어디까지 올리느냐 하는 규모 산정이죠. 기본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다? 간이법이 있는데 간이법은 어떻게 해요? 이 규모로 산정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2H보다는 크게 3분의 1H 높이보다는 작게 하는 게 이제 간이법이고 정밀법은 뭘 얘기하는 거죠? 정밀법은 한계평형법 이런 거요. 한계평형법 같은 것들 우리가 있죠. 펠레니우스법, 비스법, 한계평형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수치 해석법 같은 것들을 써요. 프로그램 돌려서 한다고요. 자,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뭘 목적으로 한다고요? 측방유동에 대한 정확성이에요. 그러면 얘를 만들어 놨어요. 압성토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효과 판정을 해야죠. 측방유동이 생기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효과 판정을 위한 거동계측, 계측관리 얘기를 꺼내야 돼요. 즉 규모 산정이 있지만은 얘가 품질에 대한 어떤 그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한다? 시공 후에 거동 관찰, 측병에 대한 거동 관찰을 위한 계측 관리 이런 얘기를 해서 계측 관리는 수평 계측 관리를 얘기를 꺼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얘가 적정하게 지금 됐느냐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걸 다 쓰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것 중에 하나는 나와야 돼요. 전문적인 게 그냥 공법에서 유형만 딱 끝내는 게 아니라 규모 산정이 중요하다.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시공 후에 어떤 품질 관리, 얘가 이제 제대로 어떤 얘 목적을 달성하는지 그 거동 관찰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전문적인 얘기가 나와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제 시공시 유의사항을 본 건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고성토를 한 다음에 성토를 하면은 얘도 측방유동에 대한 전납하기에 대한 위험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예, 계단식으로, 점증식으로 하다 보니까 얘가 부지 점용이 많아요. 부지 점용에 대한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압성통공법은 뭐냐면, 도로 같은 것들을 점용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에서 대응 방안이 뭐냐면 압성토를 하고 이걸 단계 성토를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압성토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억지 말뚝 같은 걸 박는 게 나을까요? 그런 경제성 검토도 해보는 게 좋겠다. 이 얘기예요. 토공량이 많고 부지 점용을 많으면 단계하는 것보다 얘를 압성토하고 같이 어떤 측방요동에 대한 저항성이 있는 억지 말뚝 같은 것들을 검토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경제성 평가.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잘 쓰셨는데 요거는 좀 제대로 써주세요. 그리려면 그리고 말려면 말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이렇게 해서 여성토 두께는 얼마하고 여성토 뭐 하고 여기서는 본성토하고 이거하고 얘 높이는 H 뭐 이렇게 쓰든가 아니면 아까 활동에 기여하는 토기에 뭐 아니면은 저항에 기여하는 토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그리셨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여성토, 아니 압성토. 전 계단 같은데 계단. 그리고 이렇게 해놓고선 여기서 활동 파견한대요.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길게 그린 다음에 여기다 하는 거죠. 여기도 압성토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기본적으로 기준 범위 있고, 기준 범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시공시 주의사항이 있어요. 성토 지반에 대한 안정성 평가. 즉, 제일 중요한 거는 규모 산정이에요. 어디까지를 압성토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공 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층별 쌓기를 해서 그 압성토 자체의 측방유동이나 선단 사면 활동을 방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규칙해야 되죠. 이런 얘기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답안이 좀 임팩트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규모 산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거동 관찰이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 정도 하고 이렇게 많이 쓰면 이제 시간 관리가 안 되겠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뭐라고 썼어요? 전면 압성토를 다단계를 하고 차라리 압성토를 다단계를 하는 거나 아니면 압성토를 단일 압성토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억지 말뚝을 하는 거 이 두 개의 경제성 비교를 하는 게 낫겠죠. 자, 그렇게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발파진동 저감 방안은 세 가지죠. 발파진동 저감 방안은 뭐가 있다? 발생원에서의 어떤 저감 방안이 있고, 그 다음에 전파 경로에 대해서 저감 방안이 있고, 수진자에 대한 저감 방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발파가 뭐 터널이 됐던 아니면 삼면 발파가 됐던 간에 발생원에서, 즉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 터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중간 지반이 있고 구조물이 있다 하면 여기서의 어떤 대책이 있는데 발생원의 대책은 뭐예요? 제어 발파, 방진구 이런 것들이에요. 즉 그 라인 드릴링 같은 것들은 무장약공을 해가지고 이제 발파에 대한 부분을 차단하잖아요. 그거 말고도 직천공으로 대구경으로 둘러가지고 방진구를 뚫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발생원에서는 제어 발파나 기계 발파나 방진구를 뚫는 거 이런 것들이 발생원 대책이에요. 그 다음에 전파 경로 대책은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진동 트렌치나 이 트렌치도 비워놓는 경우도 있고요. 작은 거는요. 여기다 슬러리 액을 넣어가지고 공벽 방지를 하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은 이 매질에 단절이 생기면 얘가 진동을 흡수하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파 경로 말고 수진자에 대해서는 얘가 수진자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를 들면은 인간이냐, 구조물이냐, 아니면은 뭐 어떤 동식물이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동식물 같은 경우에서는 이주하는 게 답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발생원, 전파 경로, 수진자에 대한 대책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한번 보겠습니다. 발파 진동 저감을 그냥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따라 하는 건가요? 발파 진동 기준이 초과하면 발파 진동 저감 대책을 하는 거지 초과하지 않으면 기준에 발파 진동 저감 대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거 답안을 어떻게 써야 되냐면 발파 진동에 대한 기준을 먼저 하고 기준 초과 시에 어떤 저감 대책을 얘기를 꺼내는 거겠죠. 따라서 기준이 들어가야 돼요. 기준하고 저감 대책 3개. 발생원, 전파경로, 수진자. 이렇게 대충 둘러보니까 이것도 분류가 아직 안 돼서 발파 전중호, 설계 시공 이렇게 쓰는데 우리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발생원, 전파 경로, 추진자로 나눠서 이제 한번 써본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이 발파 진동에 여기 이제 가축류에 대한 부분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연 폐사율이라고 해요. 자연 폐사율은 뭐냐면 자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진동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인과관계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인과관계가 있는 게 이 우리가 얘기하는 발파 진동의 건설 공해라는 건 일관성이 있어요. 그 시간에 계속 발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산란을 하는 이 양계장의 닭들이 어떻게 된다? 그 시간이 되면 긴장을 하죠. 스트레스로 죽는다고요. 그래서 이런 그 가축류에 대한 어떤 이 발파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분쟁이나 이런 걸 붙는 걸 보면 이 수준보다 낮게 하는데도 패소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인자가 평상시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산란율이 있는데 알을 몇 개를 낳는데 분명히 공사하면서 줄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공사에 대한 인관성이 굉장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그런 가축류나 양계장, 축산농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은지 그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래서 축산농가를 약간 이주를 시키는 거나 이런 것들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공사 중에.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람한테도 발파 진동에 대한 부분에 민감성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나는 못 느껴요. 근데 이 옆에는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지진 뭐 경보가 났는데 저는 느낀 적이 없어요. 근데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번에 지진 세게 왔네 해요. 이게 상대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 관리는 어떻게 할 건지를 얘기를 꺼내도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런 얘기다. 자, 발생원, 전표경로, 수진자, 기준 이 정도는 나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여기 이제 그렇게 썼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터널 시공 중에 북락 유형이에요. 북락 유형은 이거 세 가지를 그린다. 이것 좀 제대로 그려주시면 안 돼요? 아까 이렇게 보니까 한 줄에다가 이렇게 그리셔가지고요. 여기 뭐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뭘 그린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그리면 안 되죠. 좀 크게 그려서요. 여기 막 천정 부분계, 막장 부분계, 벤치 부분계 이렇게 크게 그려주든가 아니면 빼든가. 자, 일단은 북락 유형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무지보 구간, 1차 지보 구간, 라이닝 구간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북락 유형이에요. 그럼 대책은요? 세 단계로 딱 각각 써야 되겠죠. 무지보 구간의 북락의 대책, 1차 지보 구간을 아니 유형별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대책이.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시공 중에 북락에 대한 문제점이 원인인데 대책은 방지 대책, 처리 대책에서요. 물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북락 유형에 대한 문제를 존중한다면 예, 무지보 구간의 북락의 대책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런데 결론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가장 북락에 대한 위험성이 큰 데는 어디예요? 막장부예요. 막장부가 집안이 이완이 되고 이게 수렴이 안 됐기 때문에 즉 무지보 구간이에요. 1차 지보 구간은 얘가 아치가 형성이 되고 북락에 대한 위험성은 상당히 적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터널에서의 붕괴 포텐셜, 붕괴 가능성도라고 따지는데 뭐라고 하냐면 별것도 아니에요. 이게 터널이 이렇게 있으면 막장면이 있으면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얘가 붕괴 가능성도, 즉 우리가 얘기하면 콜랩스 포텐셜, 즉 붕괴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붕괴 가능성. 붕괴 가능성이 높으면 높다. 여기는 이제 거리에 막장면으로부터의 거리에. 그러면 어떻게 그림이 되어 있냐면 어떻게 돼요? 붕괴 가능성은 여기서 제일 높겠죠. 요렇게 된다고요. 요렇게요. 그러니까 막장면에서 붕괴가 잘 되고 북락이 많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별 내용도 아니죠. 예? 그러면 여기 이제 무지보 구간의 막장부에서의 어떤 붕괴에 대한 대책, 북락에 대한 대책을 얘기를 꺼내야 돼요. 자, 뭐가 중요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쇼크리트를 빨리 설치를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리면을 관통하게 설치해야 된다. 따라서 뭐랑 중첩한다? 예, 막장면에 조사 자료랑 중첩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북락이라는 게 소규모 북락이면 괜찮은데 진행성 파괴, 즉 진행성 북락이나 대규모 북락은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현장에서 막장에서의 대규모 북락에 대한 어떤 대응 대책 같은 것도 중요하다. 파세대가 나올 때 그런 얘기도 결론으로 강조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거 모습도도 제대로 그린다. 이 세 개의 유형별 대책으로 쓰는 게 아무래도 문제 존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강제 전기 방식. 전기 방식은 분류는 어떻게 되죠? 희생양극법과 외부전원법이에요.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외부전원법 같은 게 얘는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면
여기 희생양극이 여기 있어요. 이게 희생양극이 있는데 뭐 아연이나 티타늄 같은 거예요. 이제 여기 이제 외부 전원법을 얘기하면 티타늄 같은 거예요. 티타늄이 있어서 좀 비싸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철근이 있는데 철근은 어떻게 됐다? 이게 철근은 얘가 F2가 어떻게 된다? F2 플러스 E 마이너스에서 음전화를 잃었어요. 여기에 뭐가 붙냐면은 O2 마이너스나 뭐 OH 마이너스가 붙어서 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양극을 희생을 해요. 전원으로. 희생 양극이 아니라 이제 외부로의 전원을 주는 거예요. 전원은 어떻게 주냐면 여기 파워 서플라이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극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극이 있어서 얘가 전원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전원을 연결을 밖에서 도선을 연결을 하면 외부 전원이 공급이 되면서 얘가 다시 안정화돼서 F2가 된다. 즉 수분이 닿아도 부식이 안 된다라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이 외부 전원법이나 희생 양극법은 무슨 얘기냐면 아주 극한 상태에서 수분이 많이 노출이 되고 건습이 반복되는 위치에 쓰는 거예요. 수분에 노출이 돼도 부식이 안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특징하고 이걸 두 개를 비교를 해놨고, 그 다음에 시공식 주의사항 한번 잘 읽어볼게요. 이게 뭐가 되냐면, 도선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효과가 떨어져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가까이서 전류를 팍팍 줘야지 멀리 떨어지면 안 되겠죠. 이게 이제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배치에 대한 간격이 좁을수록 좁고, 배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전류 손실이 크니까 이 배선 길이를 길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원 하나를 가지고 전 면적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100m 이하로 커버를 하게끔 만들었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수가 용이하게끔 뭐 배선한다 뭐 이런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얘기를 맞는 얘기를 쓰세요. 뭐 예를 들어서 부식에 대한 영향평가 철저 이따위 식으로 쓰지 말고 좀 여기에 맞는 얘기를 쓴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단선이나 탈락 이런 것도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전력 손실이 생기면 부식 효과는 당연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강조를 쓸 수도 있겠네요. 핵심은 이 두 개 비교예요. 비교. 자, 그렇게 보신다. 이거 말고도 이런 얘기를 해요. 현장에서 이제 이거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부식이 안 나지는 않는다. 부식이 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력 손실이 습윤환대나 이런 데는 많거든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면 좋냐면 도장 방법이나 어떤 다른 방법, 타 방법하고 같이 쓰는 게 좋아요. 그런 게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결론을 내도 돼요. 자, 그 정도 하고 넘어갈까요? 예. 자, 그 다음에 연한 침식. 연한 침식은 문제점 유형이에요. 전형적인 문제점 유형. 문제점은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거 문제점 쓰려면 뭐라고 하냐면 구조물 손상, 유지관리비 증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어떤 구조물에 어떤 손상이 있느냐. 백사장에 어떤 유실이 되고 그 준설토에 대한 어떤 손실이 되거나 아니면 호안에서 밑에 어떤 예를 들면 소파 구조물이나 이런 호안에 대한 어떤 기초공기 세굴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얘기를 꺼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영향 주는 요인은 시계 크게 뭐예요? 내적, 외적 또는 자연적인 이적이에요. 이 자연적은 해수면의 상승, 지구온난화, 태풍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실은 이게 우리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인위적에 대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파제나 하천시설물의 무계획적인 어떤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을 연한 침식을 고려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얘가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문제가 많아요. 자, 그러면 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뭐 사전대책, 사후대책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도 표현해요. 기술적 대책 또는 비기술적 대책 또는 구조적 대책 또는 비구조적 대책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비기술적 대책 또는 비구조적 대책이에요. 자, 근데 기술적 대책은 어떤 부분이 있다? 예, 여기 이제 연한 침식이 생기는 거는 조력이나 파력, 이 해양에서 생기는 힘 때문에 이 해안선이 연안 쪽으로 후퇴하는 현상이거든요. 표사수직의 불균형 때문에 연안 쪽으로 후퇴하는 현상.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작용력을 감소시키는 방법, 저항력을 증대시키는 방법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이 작용력이 뭐냐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파력이나 조력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물의 흐름 때문에 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러면 작용력을 감소하는 거는 앞에 돌재나 도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즉 돌재, 여기 이제 해안선이 있으면은 돌출제방, 이런 T자형으로 돌출제방, 이걸 돌재.
섬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이거 도제, 섬도자 써서 돌제, 도제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연안 침식의 모래를 표사 수지를 이동을 억제하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항력 증대는 뭐냐면 이런 그 구조물에 대해서 뭐 호안이나 벽체에 어떤 그 방파제 시설을 설치하는데 연성 구조 같은 걸로 하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면적 방호 방식, 방호 방식 또는 복합 방호 방식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 반대로 얘기하는 건 선적 방호 방식이고요. 얘는 단일 방호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구조물만 설치해서는 안 되고 돌제, 도제만 설치하면 안 되고 양빈, 모래를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런 거 얘기했었죠. 하천에서 우리가 도심지 침수 대책을 얘기하면 유역 단위의 종합 치수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한쪽에다가 어떤 대책을 몰아서 하면은 비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양빈하지, 또 친환경적인 어떤 연성 구조물을 설치하지, 거기다 목책 설치하지, 방풍림 조성하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뭐라고 부른다? 면적 방호 방식이에요. 또는 복합 방호 방식이라고 불러요. 일본 시방서에 있는 얘기예요. 일본 시방서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성공 사례로 꼬치 해수욕장 얘기를 해요. 저는 한번 가봤는데 꼬치 해수욕장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저기 이제 이런 식으로 백사장이 있으면 여기다가 목책을 둘러놨어요. 목책을 둘러놔서 이 모래 저걸 하고요. 여기에 친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드웍, 즉 사람이 돌아다니는 데를 만들어놨어요. 보드웍, 네, 보드웍, 보드웍. 이거 영어 노래도 있잖아요. 보드웍. 언더 더 보드웍이라는 팝송도 있어요. 여기서 앉아가지고 뭐 노래를 불렀나 봐요. 자, 일단 그렇게 하고 이 뒤에는 방풍림 조성을 하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이게 비산으로 또 날아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예를 들어서 요런 데다가 연성으로 지오 튜브 같은 걸 설치해서 하고, 그래서 친환경적인 어떤 연성 구조물, 즉 복합 방호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여기다 뭐 주기적으로 양빈, 모래를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복합 방호 방식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그림으로. 도시가로. 이해되시죠? 어떤 키워드를 강조한다? 아, 이거는 대책이 구조물을 연성 구조물을 한다는 게 대책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개착 터널은 시방서 기준이 있어요. 철도의 전문 시방서 기준이 있어요. 실은요. 기준에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분류가 나와 있죠. 분류는 어떻게 한다? 설치 위치에 따라서는 갱고부의 개착 터널이 있고 계곡부의 개착 터널이 있어요. 설치 위치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도 개착 터널을 해야 되고 여기도 개착 터널을 한다는 거예요. 깎아내고 이제 터널로 붙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용 용도에 따라는 뭐 한다? 일반적인 도로 터널도 있지만 피암 터널도 개착 터널에 들어가요. 일반 도로 터널도 있지만 안발을 피하기 위한 어떤 낙석을 피하기 위한 피암 터널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분류 쓰고, 그 다음에 개착 터널에 대해서 설치 시 시공 시 유의사항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걸 그릴 때는 여기다 모식도를 그리고 구성 요소별로 시공 시 주의사항을 쓸 수도 있어요. 뒤체험은 예를 들어서 배수가 좋게 하고 다짐도를 90% 하고 27cm를 다진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공 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특히 유의할 사항이 어디예요? 개착 터널은 우리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갱고부를 보시면 갱고부가 콘크리트가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 방수를 뭘로 해요? 여기 아스팔트 시트 방수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여기 터널의 일반부로 들어가면은 터널 일반부에서는 콘크리트 라이닝이 한 다음에 여기 22 방수가 들어가요. 22 방수는 약간 바닥바닥하잖아요. 딱딱하잖아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하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얘를 중첩을 해서 누수 방지를 하고, 그래도 셀까봐 여기다가 차수 콘크리트를 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긴다? 얘가 이질제가 접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착 터널에서는 어떤 얘기예요? 예를 들면 갱고부 생각해 보세요. 거기 물 많이 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지수대책, 방수대책. 그래서 갱고부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수대책, 방수대책만 있는 게 아니라 단차가 생겨요. 그쪽에서 부등치마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러면은 단차나 부등치마에 대한 대책,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딴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더 많아요. 개착 터널은 여기 터널 그 내부에서 라이닝을 치면은 걔는 내부의 온도가 따뜻해요.
근데 개착 터널이라는 거는 외부에서 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동절기나 하절기에 서중, 한중 콘크리트 다설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품질 관리가 엉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한다? 서중, 한중, 품질 관리 얘기도 꺼내도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얘기를 쓰는 것도 중요한데 개착 터널의 가장 큰 문제점하고 대책 얘기를 꺼내야 되겠죠. 자, 잘 쓰셨는데 분류, 시공시 주의사항, 정말 중요한 사항. 자,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자, 성능평가. 이거는 문제를 낸 저희가 있어요. 저희. 자, 일단은 구조물의 성능을 보시면 성능은 4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죠? 예, 안전성능, 안내사종하죠. 안내사종. 그래서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종합성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능에 대한 종류가 있으면은 성능평가에 대한 절차가 있어요.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후 조치가 있겠죠. 평가 후 조치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실은 평가 절차를 내용을 보시면은 뭐 잘 나와 있겠지만 결국은 다 뭐예요? 플랜 두 체크 액션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 성능평가 대상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성능평가를 실시해요. 그 다음에 성능평가에 대한 등급평가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수보강 전략을 수립하는 거예요. 물론 차후에 어떤 유지관리 전략도 수립해요. 그러니까 이 계획 단계, 이게 내용을 보면 플랜 투 체크 액션이에요. 보통 3단계, 4단계, 뭐 많으면 5단계. 자, 그 다음에 평가 후 조치. 요거는 이제 요 안전성능은 뭔가요? 요거는 실은 내용을 너무 많이 쓸 필요도 없어요. 안전성능은 뭐죠? 보통 상태 성능하고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구조 성능이 있어요. 상태 성능하고 구조 성능. 그래, 이게 이제 안전 성능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내구 성능에 대한 부분에서는 뭐가 있다? 철근의 내구성하고 철근하고 콘크리트죠. 강제 내구성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사용성은 뭐 유지관리성, 편의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얘네들을 종합해서 A, B, C를 맞으면 C등급이 종합등급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평가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성능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평가 절차하고 평가 후 조치예요.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A등급은 괜찮고요. B, C등급 하고요. D, E등급은 이제 이거는 꽝이에요. 자, A등급은 뭐예요? 결함이 없거나 거의 아예 없거나 문제가 없는 상태예요. 얘는 조치가 없어요. 결함이 없는 상태. 얘는 이제 외관 결함만 있다면 결함이 있는 거지 성능에 큰 문제가 없으니까 조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예, 예를 들면 일부 부재에 결함이 발견이 됐어요. 얘는 어떻게 해요? 이 보수보강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보수보강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고 분석해야 돼요. 보수보강을 아직까지는 안 해요. 근데 얘는 뭐냐면 대부분의 예, 우리가 전부에 결함이 발생했어요. 얘는 보수보강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성능 미달이에요. 아예 그 성능이 미달이 됐어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안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붕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사용중지는 여기서부터 들어가요. 여기는 사용중지 검토고요. 얘는 사용을 아예 못해요. 얘는 사용 제한이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얘를 폐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얘는 아예 사용 중지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등급, B, C등급, D등급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정밀안전진단 주기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에서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걸 했을 때 어떻게 외운다? 3반반,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성능에 대한 종류를 먼저 쓰세요. 그 다음에 성능평가 절차를 쓰고요. 평가 후 조치를 씁니다.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어요. 이 성능평가가. 요즘에 이제 최근 법이 바뀐 걸 보면은 시설물 안전법에 개정사항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 보통 보시면 시설물에 대해서 제3종 시설물은 성능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이걸 보시면 얘는 3종 시설물 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했냐면 3종 시설물만 하는 게 아니라 1종, 2종, 3종 해요.
얘는 뭐예요? 정밀안전 진단은 1종만 하고요. 얘는 1종, 2종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전기안전 3종은 정밀안전 진단이나 정밀안전 점검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 성능평가는 어떻게 해요? 성능평가는 1종이나 2종 시설물 일부만 해요. 그러면 정밀안전 진단이나 성능평가는 3종은 안 하네요. 근데 우리가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 이 근자에 붕괴돼서 안전성이 문제가 있어서 안전 성능이 완전히 문제가 있어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노후된 3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 진단이나 성능평가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법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기안전 점검을 했는데 얘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한다? 정밀안전 점검, 정기안전 점검을 했는데 D2등급, 우리가 얘기하면 D2등급, C, D등급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1년 안에 정밀안전 점검 내지는 정밀안전 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바뀌었다고요. 그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이 결과로 성능평가도 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기존의 얘기는 어떻게 해요? 3종 시설물은 정밀안전 진단 대상이 아니고 정밀안전 점검 대상도 아니에요. 예. 또 성능평가 대상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법이 바뀌어서 어떻게 된다? 정기안전 점검을 했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거를 정밀안전 점검을 한다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성능평가에서 누락이 되는 구조물이 제3종 시설물이에요. 그러면 최근에 일단 그런 얘기를 꺼내야 되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니 구조적인 안전성이 떨어져가지고 붕괴 사고가 나고 크게 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게 사각지대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해요?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개정사항 같은 걸 얘기를 꺼내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문제를 바꿔서 내요. 바꿔서 낸다고요. 요런 얘기를 꺼내게끔 한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다. 그래서 항상 이 시설물은 뭐 얘기해요? 노후된 3종 시설물 갖고 통사정을 하면은 웬만하면 안 비껴나가요. 이해되시죠? 그런 얘기. 그럼 이 문제랑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이제 논문형에서 할 건데 무슨 얘기냐면 제방 있죠. 제방이 국가하천 제방이 몇 종 시설물이에요? 국가하천 제방이 몇 종 시설물일까요? 제방의 안전평가를 얘기를 할 건데 국가하천 제방이 몇 종 시설물일까요? 2종이에요. 1종이 아니라고요. 2종이에요. 그러면은 노후된 그런 그 지방의 소하천 같은 경우는요. 걔네들은 또 거기서 성능평가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또 거기서도 또 꺼낼 수 있어요. 일단 제방의 어떤 규모와 상관없이 국가하천 제방도 2종이구나. 1종은 아니었구나. 네, 그런 얘기예요. 2종 시설물 한번 거기 목록 보세요. 제방은 1종이 아예 없어요. 자, 일단은 그런 얘기 나와야 된다. 최근에 어떤 그 얘기를 이런 거는 일단은 뭐래요? 10년 이상 경과된 3종의 노후 시설물에 대한 얘기를 자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정자교 같은 걸 생각해 보면 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스마트 계측. 얘는 이제 뭐가 다르냐면 일반 계측은 우리가 이제 계측이 있으면 계측에 센서가 이렇게 있고 센서를 이렇게 붙여가지고 연결하는 여기 이제 로거가 있고요. 센서가 있고 로거가 있고 이 로거를 통해서 이제 얘가 통신 설비로 해서 한 다음에 여기 PC로 분석할 수 있는 PC, 서버 또는 서버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는 게 자동 계측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뭐가 있다? AI, 딥러닝, 예, 딥러닝하고 또 이제 하나 더 하면은 이제 뭐 거기 우리 얘기한 거는 저런 얘기를 했었죠. 무슨 뭐 BIM 얘기를 꺼내는데 실은 AI나 딥러닝이나 이런 것들요.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하나 더 얘기하면 하나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예, 예? 빅데이터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다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기존에는 절대치 분석뿐이 안 됐는데 얘가 예상치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얘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데이터의 변화 속도가 빠르면 빈도를 올린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는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식도에 기존의 차이점 얘기를 꺼내는데 모식도를 그래서 얘네가 들어가서 이걸 통해서 뭘 한다? 능동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경시, 즉 변화 속도를 알고 예상치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자동 계측 시스템하고 얘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예요?
시스템이 구성이 약간 틀리기는 하지만 제일 큰 차이점은 예상치 분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경시 분석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계측의 개념을 보면 뭐 좋아요. 그리고 이제 계측에 대한 구성 역할. 뭐 이런 것도 실은 이게 전에 계측도 이렇게 했어요. 자동 계측도. 거기에 분석하는 그 능동으로 계측 빈도를 조절하고 하는 얘네들이 끼었다라는 게 여기 이제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제도적인 개선 방안 해가지고 이제 얘기했는데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시스템 구성도나 차이점을 정확하게 짚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얘를 어디다 쓰면 좋냐면 소규모에 쓰면 좋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자동 계측 시스템은 기존에 어떻게 하냐면 현장에서 상주 기술자가 어떻게 한다? 얘 분석 빈도를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가 빠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규모 현장에서 굉장히 적용성이 우수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더 싸다. 자동 계측 비용보다 싸다. 근데 이거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세제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걸로 하면 더 활성화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계측 비용 자체는 뭐에 들어간다? 계측 비용에 별도로 들어가지만 산업안전보건법이나 건진법에 보면은 안전관리비가 있잖아요.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안전관리비가 있어요. 그걸로 지원한다고요. 예를 들자면 일부 이해되세요? 그런 게 있어서 활성화 방안을 얘기 끝낼 수 있어요. 자, 그 정도. 이거 모식도 차이나게 못 그리면 좀 문제겠죠. 이건 내용을 딱 썼는데 기존의 자동 계측 시스템이랑 비스무리하게 썼다. 어떤 차이가 없게 썼다. 그러면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화이트 토핑. 얘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여기 이제 화이트 토핑을 나타내는 원리 모식도를 하나 그려볼게요. 이게 이제 일반 포장인데 CCP예요. CCP는 이 줄눈 간격이 몇 미터예요? 보통? 6m? 자, 그러면 CCP가 있고요.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분리막이 있어요. 분리막이 있어서 분리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기층 재료가 있어요. 기층 재료가 있다. 기층. 그럼 얘가 이제 차료 나중에 이렇게 작용하면은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분리거동을 해요. 이렇게 분리거동.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 압축과 인장이 작용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기 내부에 압축과 인장에 의해서 이게 인장 균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얘를 이런 식으로 얇게 해서 여기다가 ACP, 기존 ACP에다가 이걸 설치하면 얘는 줄눈 간격이 좀 3개로 나눠서 한 2m 간격이에요. 근데 얘를 차료 나중을 작용하면 이 포장이 강성이 이 기존 포장이 크기 때문에 분리거동을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분포가 압축력이 여기 걸려요. 중립축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를 왜 써야 되는가 하는 얘기예요. 왜 써요? 일단 포장 두께가 얇아지니까 시공비가 덜 들어가요. 그 다음에 포장 내부에 이론적으로 포장 내부에 인장 균열이 안 생기니까 내구성이 좋아요. 균열에 대한 파손이나 유지 보수 비용이 덜 들어가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여기다 그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층구성 모식도라도 그리든가.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포장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 차를 멋지게 이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게 화이트 포장, 화이트 토핑 한 다음에 응력 분산. 아니 이런 거는 CCP도 해요. ACP도 하고. 이게 어떻게 얘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둘 다 그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만 그리면 뭐냐면 얘를 이 중립축을 밑으로 내린다라는 얘기예요. 즉 중립축이 밑으로 내려가서 얘가 밑에 ACP와 일체화 거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본디드 방식이에요? 언본디드 방식이에요? 하부층하고 본디드 방식이에요. 그럼 본디드 방식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뭘까요? 그게 반사균열이라고요. 분리거동을 하면 반사균열이 잘 못하고 올라오는데 본디드 방식을 쓰니까 얘가 이렇게 위에 압축만 하는 중립층을 밑으로 내리는 효과가 있지만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된다? 밑에 제대로 처리를 안 하고 가면 위에 반사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럼 반사균열 얘기를 꺼내야죠. 그래서 여기의 핵심은 뭐냐면 모식도를 제대로 그린다. 원리 모식도를. 그 다음에 반사균열 같은 얘기를 한다. 실은 모식도만 제대로 그리잖아요. 그럼 이거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원리를 알고 있는데 이게 다예요. 이게 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런 얘기,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게 슬래브가 두께가 작아지고 중립축이 하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 압축력만 걸린다라는 어떤 그 원리를 안다고 한다면 이거 제대로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체크할 것도 없어요. 합격 점수 주고 싶어요. 그런데 반사균열까지 얘기를 했다? 그럼 이건 줘야 되겠죠. 예를 들자면. 그리고 이 반사균열에 대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한다면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아스팔트 포장면의 전처리예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포토리 있다든가 아니면은 균열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땜빵을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된다? 그 문제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도로에 여기 이제 관련하는 분들은 야, 화이트 토핑 그거 문제 있어. 당연히 문제는 어느 공법이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왜 태동하게 됐는지 그 도입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뭔가 공학적으로 우수성이 있으니까 나온 거죠.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꺼낸다. 모식도 제대로 그린다. 이경훈 씨.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요거는 뭐 요 층 구성도를 제대로 그리든가. 이게 이제 뭐 저거 없네요. 예, 반사균열이나 뭐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깎기비탈면의 소단 기준이에요. 이거 이제 기준은 우리 하나만 이제 그려볼까요? 이렇게 요거는 여러분들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예, 소단 기준. 자, 우리가 이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절토사면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얘를 이제 성토사면에 대한 어떤 비탈 기준을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세 가지로 보면 얘가 어떻게 된다? 토사, 그 다음에 리빙암, 그 다음에 이제 발파암이에요. 발파암. 얘는 이제 성토니까 성토 두께로 보면 얘가 5m 이하, 5에서 10m, 얘는 10m 이상. 그럼 이 경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경사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해요. 자, 1대, 우리가 이제 1대 0.5에서 1대, 일단은 써보고 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1.0. 그 다음에 1대 1.0. 그 다음에 이거는 1대 1.2에서 1대 1.5. 그 다음에 이거는요, 이거 여기 10m 넘어가면 안전검토를 해야 돼요. 별도로. 사면 안전검토를 해야 돼요. 정밀법으로. 그 다음에 뭐 한다? 1대 1.8, 1대 1.5예요. 외우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외우냐면, 자, 이렇게 상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당근을 하러 갔어요. 뭔가 팔고 싶어서 당근을 갔는데, 자, 이거 얼마 줄 거야 했더니 뭐라고 해요? 5002호 해요. 500원 준대요. 5002호. 그래서 뭐라고 해요? 안 팔어. 이렇게 했어요. 자, 어떻게 외우냐면 5002호. 그래서 안 팔어.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아씨 뭐야. 외워지면 외우고요. 안 하면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성토사면이나 절토사면에 대한 비탈면 경사 기준은 우리가 외우잖아요. 이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외우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얼마예요? 5002호. 안 팔어. 아니 말고요. 자, 이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소단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얼마요? 5에서 10m 간격을 하고요. 얘는 1에서 3m예요. 그러니까 높이는 5에서 10m 정도에 한 번씩 들어가고, 폭은 하는 건데, 이 소단 기준은 뭐냐면 예외 기준이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파쇄대가 발달하거나, 그 다음에 층 분리가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이제 용출수가 과다한 부분에서는 별도로 소단을 두게 돼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위험한 부분이니까 소단을 두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얘기를 꺼낸다면 어떻게 되냐면 소단의 어떤 기능을 개선하는 대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용출수가 거기에 집중한다고 한다면은 그게 배수가 제대로 한다면은 표면으로 유출이 될 거고 표면 침식 때문에 밑에 배수구도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얘기를 한다? 소단부에서의 배수 기능 향상 방안 또는 비탈 침식에 대한 억제 방안 뭐 이런 얘기도 나와야 되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제 표준 경사 알겠어요. 어떻게 외운다? 50025 안 팔아. 아니면 말고요. 근데 썼는데 이렇게 돌아가라고 했는데 반대로 돌아갔어요? 아니면 5002 했는데 이게 1.5로 잘못 썼어요? 전혀 문제 없어요. 전혀 문제 없다고요. 그걸 안 봐요. 아, 이 사람이 기준을 세 가지로 나눠서 쓰는 걸 알고 있다라를 보는 거지 그걸 다 따지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뭐 수변 우리가 얘기하는 수변 양생의 표준 기간 했는데
우에서 좌로 이렇게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좌에서 우로 썼어요. 완전히 반대로 썼어요. 우리 거푸집 타령시기에 대한 뭐 타령 기준하면 어떻게 외우죠? 아빠 36두유 사오세요. 뭐 빨리 사오세요.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거 반대로 썼어요. 그래도 붙었어요. 고득점으로. 그 기준을 알고 있느냐, 항목을 나눠서 알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숫자를 다 보고 앉아있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수 틀리면 어떻게 해요? 대충 쓰세요. 일단 숫자 틀려도 좋으니까 얘는 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기는 위로 갈수록 경사가 상당히 완만하고 여기는 급부할 거 아니에요. 그거 비슷하게 써도 아 기준을 알고 있구나라고 할 수 있다고요. 숫자 틀린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 기준이 어떤 항목으로 나눠져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예. 자 일단 요거 이제 쓰고 한다. 그럼 어떤 얘기를 해요? 여기 이제 소단의 설치시 고려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배수 이런 얘기를 강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소단부에서 얘가 물이 소단부에서 배수가 제대로 안 되면 집수가 되고 배수가 안 되면 밑에 비탈의 침식을 일으키고 그 밑에 하부의 배수구를 어떤 기능을 저하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떤 얘기를 한다? 비탈 침식 또는 배수 기능 향상 이런 얘기를 꺼낼 수 있다. 빨리빨리. 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피암 터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죠. 토속유나 어떤 낙석 얘기를 꺼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피암 터널에 대한 어떤 시공시 주의사항이 있는데 이런 방법 많이 써요. 즉 피암 터널의 구성 요소를 옆에다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시공 방법을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도식화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도식화할 거를 배치할 거를 생각해 보시고요. 이렇게 고득점 맞는 분들은 어떻게 한다? 규격, 치수 재원을 넣어서 조금 더 눈에 띄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피암 터널에 대해서 어떤 개선 방안을 얘기하면 뭐예요? 이 피암 터널은 도로나 이런 그 길다란 터널이나 이런 거는 생태계 단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한다? 생태 통로. 그리고 여기 피암 터널은 낙석이나 물이 유입이 돼요. 그러니까 배수 대책 또는 충돌이라든지 저감 대책 이런 얘기도 꺼낼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를 강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크립. 자, 크립에 대한 문제점 한번 볼게요. 문제점은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보통 고교각에서는 이게 높이가 감소가 돼요. 즉, 교각고가 감소가 돼요. 교각고가 감소가 되고 이게 주저앉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큰 구조물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고층 건물에 대한 건물 기둥 구조물에서는 기둥에 대한 축소가 일어나요. 이거를 이제 건축에서는 칼럼 쇼트닝이라고 불러요. 무슨 얘기냐면 63빌딩을 딱 지어놨는데 기둥이 축소되면 유리창 깨지고 다 벽체 금가고 하겠죠. 그 기둥 축소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아주 고화중으로 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교량 같으면은 장경간 교량, 장대교에서 센터에서 휨균열이 일어나요. 그거는 하중 때문에 처짐이 생겨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대교의 어떤 중앙부의 균열. 그럼 지점부에서도 전단균열이 일어나겠죠. 처지니까. 균열 같은 거요. 또는 이제 터널의 천정부에서 물론 건조 수축부도 균열도 생기지만 천정부의 치마에 의한 크립 균열도 생겨요. 균열. 이런 류가 이제 크립 균열이에요. 그럼 크립 균열에 대한 원인은 뭐냐면 원인은 어떻게 있다? 내적, 외적이 있는데 내적은 재료, 배합, 시공이 불량한 거고요. 외적은요. 하중이 크고요. 온도와 습도가 높아서 그래요. 얘가 흐물흐물해지는 거예요. 마르고 딱딱하면 강성이 좋은데 얘가 물을 먹고 흐물흐물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와 습도가 높은 데서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화재가 나거나 습기에 노출된 거 이런 것들도 이제 어떤 크립에 대한 영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재하면 크립 뭐 개수 얘기하잖아요. 맞나요? 네. 자 그러면 대책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재배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장대교에서의 어떤 크립에 대한 대책, 터널 천정부에서의 크립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을 얘기를 꺼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크립 응력을 저하느냐, 저항하느냐. 즉 중요한 거는 크립이 어디서 생기는지 모르니까 크립 대책을 특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을 보겠습니다. 릴렉세이션과 크립의 차이점, 원인 및 문제점. 문제점 이거 맞아요? 이렇게 쓰면 돼요? 이런 건 저도 쓰겠어요. 구조물이 손상됐다. 유지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간다. 처짐이 발생한다. 어디 위치에 어느 게 문제가 되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대책은 뭐예요? 구조 개선에서 피복 두께 다 좋아요. 근데 예를 들면 기둥 같은 경우에서는 기둥을 어떻게 한다?
철근의 양을 늘리고 피복 두께를 크게 한다. 기둥 축소를 하지 않기 위해서 강성을 늘린다. 또는 장경강교에서는 어떻게 한다? PS 강선을 강선의 가닥을 장력을 더 크게 주고 단면을 얇게 한다. 단면을 크게 하면은 하중이 증가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의 접근 방법은 뭐냐면 크립 균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특정을 하고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각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각 부분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면 더 정확하겠죠. 아니면 하나 예를 들어서 장대교에서의 크립에 대한 대책 이렇게 가도 돼요. PS의 강선 가닥수를 늘리고 그 장력을 크게 하고 전체적인 어떤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형고를 낮추고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써야 돼요. 요 얘기는 뭐예요? 크립 대책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책 끝! 자, 그러면 오늘도 약간 10분이 오버됐는데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분류, 도식, 결론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시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2시에 뵙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